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아비가 차가운 신주가 아닌 산 사람의 얼굴로 서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고 곁에는 낯선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제사상 앞에서 흘린 눈물과 시댁 식구들의 곡소리가 무엇을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눈물도 삼킨 채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아무 일도 모른다고 믿은 사람들 앞에 서연이 다시 문턱을 넘는 순간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서서히 그들 자신을 향해 조여들기 시작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박준영의 5번째 제삿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묵직한 향내가 좁은 사당 안을 가득 메워 숨을 짓눌렀다. 하얀 연기가 위패 앞에 놓인 지아비 박준영의 신주 위를 하염없이 맴돌았다. 붓으로 정성스레 적힌 이름은 여전히 또렷했으나 그 아래 서린 너스님이 오래전에 흩어진 듯했다. 5년 전 장마철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알려진 사내였다. 재상 아래에서 서연은 홀로 산더미 같은 재물을 준비하느라 나이낙대고 있었다. 이마에 맺힌 딴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무명 저고리 깃을 적셨다. 년 1800여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죽은 지아비를 대신하여 이 기울어가는 가문에 가장 노릇을 묵묵히 해왔다.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고 술을 데우는 손길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의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 손길 뒤에는 이제는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재물을 나르던 서연은 문득 몇 해 전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굶주린 여종 하나를 떠올렸다. 아이는 갈 곳이 없다며 사흘을 굶은 채 담벼락에 웅크려 있었고 마침 마당을 지나던 서연은 그 처참한 몰골을 가업히 여겨 몰래 곶간의 쌀 한 대를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노라 말했었다. 이름조차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던 그 짧은 만남을 서연은 그 뒤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다. 그때는 그 쌀 한 대가 훗날 어떤 칼이 되어 돌아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때 부엌문으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들어섰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쥔 무명수건은 거짓 눈물로 축축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신주를 바라보며 목이 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다. 준형아, 내 아들아, 애비애미를 두고 떠난 지가 벌써 5년이구나. 내 처가 홀로 빚더미를 짊어지고 그놈의 객주일만 부도가 안 났어도 네가 그리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을. 이 늙은 어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구나.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닭을 써는 손을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노마 위로 칼이 내리꽂히는 소리가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이 거짓 곡소리를 끊어내려는 듯 요란하게 울렸다. 이 장단은 지겨울 정도로 익히 알고 있었다. 기일이나 명절 혹은 빚 독촉이 심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몸져 눕고는 했다. 그렇게 곡을 하며 착한 며느리의 동정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한때 나졸들과 함께 도적을 쫓고 옥사를 살피며 흉악한 죄인들과도 눈을 마주하던 다모의 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설거지와 청소 그리고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빚을 갚느라 생긴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었다.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기와집은 언제나 어둡고 눅눅했으며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집안을 채우는 것은 끝없는 한숨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의심의 눈초리뿐이었다. 안하에서 지급받은 녹봉의 태반이 이 집안의 빚을 갚는데 흘러들어갔고 남은 것마저
시부모의 약값과 시누이의 옷값으로 사라졌다. 그녀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지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했다. 마룻바닥의 낡은 자리는 어느 틈에 새집으로 바뀌어 있었고 부엌에 이 빠진 그릇들 사이에는 못 보던 사기 그릇 몇 개가 슬며시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런 사소한 변화를 눈치챈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졌으나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담으로써 흉악한 죄인들의 거짓을 수없이 꿰뚫어 보았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짓만큼은 오랫동안 보고도 못 본 척 넘겨왔던 것이다. 옥사를 드나들며 온갖 죄인의 낯빛을 읽어내던 그녀가 어찌하여 가장 가까운 이들의 거짓말은 그토록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닷새 전 서연이 관아에서 그달 빚전과 작은 포상을 받아 나오던 날이었다. 도적을 잡은 공으로 내려진 포상이라 해도 관아의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고 서연이 대문을 채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을 내밀며 하는 말은 늘 같았다. 이번 달은 유난히 급하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다. 같은 날 저녁 시아버지 박치성은 방에 누워 기침을 쏟으며 약값이 없다 하소연했으나 그 소매 끝에서는 값비싼 천국연초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은지는 옷값이 없다며 언니에게 손을 내밀면서도 손목에는 값을 가늠할 수 없는 비단끈을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빚쟁이 하나가 대문 앞까지 찾아와 서연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네가 갚기로 한 돈이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느냐고. 시부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 문 앞에서 홀로 서서 빚쟁이의 욕설을 받아냈고 결국 자신의 폐물 몇 가지를 팔아 그 자리를 겨우 넘겼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서연의 마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짐이 조금씩 무겁게 쌓여갔다. 밤이 되어 홀로 자리에 누우면 강물에 휩쓸려간 지아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 찢던 밤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눈물조차 아까운 것이었나 하는 씁쓸한 의문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담으로써 남의 죄를 낭낙이 캐내는 일에는 능했으나 정작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집안의 거짓만큼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지나쳐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관아의 일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 서연은 평소보다 이르게 집으로 돌아왔다. 다모의 조용한 발걸음 덕분에 낡은 마루를 밟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은지의 방을 지나갈 때 살짝 닫힌 문틈으로 방 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보였다. 은지는 거울 앞에 서서 붉은 청국 비단으로 짠 놀이개를 소중하게 메고 있었다. 은실로 짠 매듭과 오그로든 장식이 등불 아래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매듭의 짜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낯익은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5년 전 홀레 날 준영이 자신에게 채워주었던 놀이개와 똑같은 매듭법, 똑같은 청국비단이었다. 매듭을 짓는 방식이며 옥도를 깎아 끼운 모양까지 하나부터 10까지 같은 장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저작거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오는 귀한 물건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깨닫자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만약 이것이 정말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신이 5년 동안 빚이라 믿고 갚아온 재물이 지금도 이 집안 어딘가로 흘러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자 은지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놀이개를 옷장 깊숙이 쑤셔 넣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다. 은지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형님, 언제 오셨어요? 인기척도 없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서연은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며 굳게 닫힌 옷장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그 놀이개 어디서 났느냐? 곱던데.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불안하게 손을 꼼지락거렸다. 아, 그거요. 저작거리에서 산값싼 모조품이에요. 몇 푼 안 해요. 벗들과 어울릴 때 매려고 그냥 사본 거예요. 서연은 은지의 불안한 눈을 꿰뚫어보며 얼굴 근육에 미세한 떨림 하나 놓치지 않았다. 아직 오라비의 처에게 옷값을 손 벌리는 처지에 어찌 저런 귀한 것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시아버지의 약을 지어오겠다는 핑계로 저작거리 약방을 찾았다. 약방 안에는 마른 약재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주인은 낡은 저울로 약재를 달다가 서연을 보자 고개를 갸웃했다. 박치성 어른댁 약이라 하시면 이상하십니다. 그 어른은 지난 몇 해 동안 폐병약을 한 번도 지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종종 천국연초를 구해달라 하셨지요. 그것도 아주 귀한 것으로만. 서연은 짐짓 놀란 척하며 되물었다. 그럴 리가요. 시아버님은 밤마다 기침이 심하셔서 늘 약을 찾으시는데 약방 주인은 손을 내저으며 답했다. 인이 잘못 알 리가 없습니다. 이 저작거리에서 폐병약을 짓는 사람은 소인 하나뿐이니까요. 오히려 나리께서 이렇게 건강하신 것을 보면 폐병이라는 말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몇 마디를 더 물었다. 언제부터 그리하셨느냐고, 얼마나 자주 오셨느냐고. 약방 주인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대답했다. 서연은 그 대답 속에서 시아버지가 병든 척을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준영의 부도가 있던 그 해와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으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뚜렷한 그림 하나가 그려지고 있었다. 병든 노인 행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극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담 그늘에 숨어 천국연초를 피우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보았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 아래 그가 태연하게 즐기는 것은 부유한 집이나 겨우 손댈 수 있는 전국 최상품이었다. 불과 그날 아침까지 기침을 콜록거리며 약지을 엽전이 없다 하소연하던 사내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연초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뒤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다. 이만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 늙은 몸이 아프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서연은 그 혼잣말을 담벼락 그늘에서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가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정교한 무대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늦은 밤, 정확히 자시가 되었을 무렵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다 뚝 끊겼다. 서연은 창틈으로 은지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은지는 야밤에 찾아온 인편에게서 기름종이로 칭칭 감긴 벗짐을 건네받았다. 서연은 그 순간 신을 신고 조용히 뒤를 봤다. 담으로써 익혀온 발걸음은 자갈길 위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인편은 골목을 몇 번 돌아 마을, 박온천장 뒤편에 외딴 별당으로 들어갔다. 담장 너머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울음소리는 분명 갓 태어난 아기의 것이었다. 이 외딴 별당에 어찌 갓난아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다가가지 않았다. 아직은 확신이 필요했다. 담장 안쪽에서는 낮은 말소리가 오갔으나 거리가 멀어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그 목소리 중 하나가 유난히 낮고 굵어 여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담벼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과 거짓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가 지난 5년간 애써 쌓아올린 신뢰의 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관아의 옛 문서구를 찾아 5년 전 준영의 사망 처리 문서를 다시 꺼내보았다. 서구 안은 멀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은 등불을 가까이 대고 문서를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손끝이 한 곳에서 멈췄다. 사체를 찾지 못했다는 기록 아래 사망을 증언한 자는 벤사공 하나였는데 그 벤사공은 이미 그 이전 해에 병으로 죽은 자였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증언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을의 호적 기록까지 뒤져보았고 뱃사공의 죽음이 준영의 사망 처리보다 한 해 앞선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 서연은 문서고 관리인에게도 슬며시 물었다. 이 뱃사공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자는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아 강가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들 알던 사실인데 어찌 그 이름이 증언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그 대답에서 또 하나의 확신을 얻었다. 게다가 사망을 확정한 관인의 도장은 물이 빠지기도 전에 이미 찍혀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강물이 잦아들고 수색이 끝난 뒤에야 사망을 확정하는 것이 순서였으나 이 문서는 그 순서를 완전히 건너뛰고 있었다. 도장 옆에 작게 찍힌 형방의 수결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는데 서연은 그 기울어진 모양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최근 은지명예의 문권 몇 장에서 본 도장과 같은 각도였다. 서연은 그 문서들을 나란히 놓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5해 전 그 사건을 맡았던 형방은 지금도 관아에 남아있는 나주얼 조가였다. 5해 전 그 해 준영이 강물에 몸을 던진 척하여 먹에 젖은 옷과 이름표만을 남겨두었고 조가는 은밀히 재물을 받고 사체를 찾는 수색을 서둘러 그만두게 한 뒤 사망을 성급히 확정지었던 것이었다. 뒤 준영은 먼 뱃길을 따라 북쪽 폭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시 섬으로 숨어들어 상단의 배를 타고 오가며 은밀히 재물을 실어보냈다. 재물이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은지의 명의로 사들인 전답과 문권들이었다. 서연이 옛 문서를 캐묻자 조가는 눈에 띄게 낯빛이 흐려졌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자의 일을 들쑤셔 무어 하겠느냐. 이미 지난 일이니 그냥 덮어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연은 그 말 속에서 두려움의 냄새를 맡았다. 조가는 그날 밤 몰래 사람을 시켜 온 천장 뒤편 외딴 별당으로 서신을 띄웠다. 서연이 옛 문서를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조가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그가 보내는 인편의 뒤를 다시 밟도록 관아에 젊은 나졸 하나를 조용히 붙여두었다. 나졸은 조가의 심부름꾼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뒤를 밟다. 심부름꾼이 마을 어귀의 술집에서 잠시 목을 축이는 사이 나졸은 품 안의 서신을 슬며시 빼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감쪽같이 넣어두었다.
서신에는 조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다모가 예치를 캐묻고 있으니 몸을 사리시게. 이 한 줄이 조가의 경고는 준영에게 닿기도 전에 서연의 손안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당당한 풍채를 지닌 이 시어른은 딸이 가져온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은 세상사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벤사공의 증언과 조가의 기울어진 수결을 번갈아 짚어보다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서연아, 이 사건에는 분명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관을 움직일 만큼 충분한 증거는 아니다. 네가 조금 더 확인해 보아라. 서연이 되물었다. 아버지, 이 정도 증자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관을 움직이려면 흔들림 없는 증자가 필요하다. 지금 가진 것은 의심을 뒷받침할 실마리일 뿐 죄를 확정할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칫 성급히 움직이면 저들이 먼저 몸을 숨길 것이다. 아버지는 답을 주는 대신 딸이 이미 열어놓은 문을 조금 더 넓혀줄 뿐이었다. 서연은 그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딸의 눈가에 짙게 들이운 그늘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딸의 손에 다시 문서를 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밤이 깊도록 방 안에 홀로 앉아 지금까지 자신이 모은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죽은 벤사공이 증언한 거짓된 사망문서, 물이 빠지기도 전에 찍힌 관인의 도장, 조가의 기울어진 수결과 은지명의 문건에 찍힌 같은 각도의 도장, 그리고 병들었다는 시아버지가 실은 천국연초만을 사들여 왔다는 약방 주인의 말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보니 하나의 그림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준영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짜인 거짓이었고 그 거짓을 지탱해온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서연은 등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그 사실을 곱씹었다. 마음속에서는 이제 슬픔보다 차가운 결의가 앞서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밤에 뒤쫓았던 인편이 온천장 뒤편 외딴 별당으로 드나든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 시어른은 옛 동료의 병문안을 핑계로 그곳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술의 한쪽에 앉은 서연은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보이도록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별당 마당에 이르러 한 시각 가까이 두 노인의 안부를 살핀 뒤 서연은 미리 봐두었던 담장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뒤따랐다. 이번 걸음은 우연한 마주침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다모의 미행이었다. 맞은편 모퉁이에서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다. 은지가 강보와 산모 보양죽을 들고 허둥지둥 걸어오고 있었다. 뒤에는 시부모가 있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리에 누워 약지을 엽전도 없다고 신음하던 두 사람이었다. 지금 두 사람의 양손에는 값비싼 비단 포대기와 아기옷 보따리가 가득 들려 있었다. 서연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 값비싼 물건들이 아니라 두 사람의 표정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환희에 차 있었고 입은 귀에 걸릴 듯 활짝 웃고 있었다. 박치성은 배병 말기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차게 걷고 있었다. 서연은 마당 구석에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이 별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눈으로 쫓았다. 빚더미에 앉아 며느리의 벌이와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가문이 어째서 저리 화려한 곳을 드나드는 것일까? 그들은 누구를 돌보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눈빛 또한 두 개의 가는 틈으로 좁혀지며
보이지 않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의 관록을 지닌 그의 눈에도 지금 이 순간이 늙은 여우의 꼬리가 마침내 굴 밖으로 나온 순간임이 분명해 보였다. 시댁 식구들은 별당 깊숙한 곳 새로 지은 기와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 위에는 작은 나무 현판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벽에 바싹 붙어섰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창호지를 바른 문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며 그녀의 몸의 모든 혈관을 얼어붙게 할 만큼 잔인한 광경을 드러냈다. 준형이 멀쩡한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물에 휩쓸려 죽지 않았다. 값비싼 비단도포를 입고 멀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겼으며 얼굴은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혈색이 좋고 살이 올라 있었다. 5년 전 강물에 삼켜졌다던 그 얼굴이 지금 이토록 생기 있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의 눈앞에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준영의 품에는 갓 태어난 붉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그는 아기를 소중하게 안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월양이 누워 큰 꿈을 세운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준영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 가엾은 내 아들. 5년간 멀리 숨어 지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빚도 다 정리됐으니 이렇게 손자 얼굴을 보러 올 수 있었구나. 시아버지 박지성도 곁에서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았으니 됐어. 이만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준영은 크게 웃으며 아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제가 다 치밀하게 계획해뒀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 고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태연한 목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지난 5년간 그녀가 바쳤던 것은 사랑도 도리도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된 방패였을 뿐이었다. 곁에 있던 월양의 아기를 다독이며 나긋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가 예전에 그 탱에서 심부름하며 지낼 때 만님께서 저를 딱하게 여겨 몰래 곡간의 곡식을 나눠주신 적도 있었지요. 그때는 제가 이런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의 웃음 속에는 옛 은혜를 비웃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서연의 머릿속에 오래전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종의 얼굴이 문득 겹쳐졌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아이가 훗날 자신의 지아비를 빼앗고 이 모든 사기극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온정마저 이 집안의 배신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예리하게 찔렀다. 은지가 품에서 문건 한 꾸러미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들 사이로 은지의 이름과 먼 지방 지면이 번갈아 비쳤다. 은지는 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오라버니가 보내주신 재물로 사둔 전답입니다. 이제 이 문건만 챙겨 떠나면 아무도 우리를 쫓지 못할 거예요. 준영은 흡족하게 웃으며 문건을 쓸어 담았다. 서연이는 아직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겠지요. 그런 여자가 있으니 빚쟁이들이 우리를 의심할 리 없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아이의 강보를 어루만지며 낮게 웃었다. 그 계집이 5년 동안 울며 갚아준 돈이 결국 우리 집안을 살린 셈이지.
박치섬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으나 입가에 번진 비웃음만으로도 그의 속내는 충분히 드러났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서연이 지난 5년간 흘려온 눈물과 참혹하게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서연의 주변의 모든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의 청춘과 자존심 그리고 준영에게 바쳤던 절대적인 믿음은 순식간에 더러운 희극으로 전락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다. 두 다리는 차가운 마당 바닥 위에 서 있을 힘조차 없는 듯 후들거렸다. 그러나 다모의 자존심은 그녀가 이 비열한 죄인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굳건한 손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진정해라, 딸아. 지금은 참을 때다. 이 정도면 그물을 걷어들이기에 충분하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분노의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서연은 그날 밤 늦도록 홀로 앉아 방금 목격한 광경을 되짚었다. 5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이 신혜였다면 저들이 지켜온 것은 오직 재물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슬픔은 이제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골똘히 생각했다. 지금 당장 관아에 알려준영을 잡아들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은지와 월양이 흩어져 있는 재물을 먼저 감출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죄를 낭낙이 밝히기 위해서는 저들이 스스로 재물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등불 아래에서 밤이 깊도록 계획을 다듬었다. 이튿날 서연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 자신이 목격한 것을 낭낙이 전했다. 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무릎을 쳤다.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구나. 그는 딸에게 말했다. 이제는 저들을 잡아들일 명분이 충분하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 자리에 모두 불러들일지가 문제다. 서연이 답했다. 저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큽니다. 제가 재물을 스스로 내놓겠다 하면 반드시 미끼를 물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다모의 소임을 제대로 배웠구나. 나졸들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대기시켜두겠다. 다만 조가가 다시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그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들판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걸음이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저녁상 앞에 앉았다. 상 위에는 두부 부침 몇 조각, 시커멀게 삶아진 나물, 짠 된장 종지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가난과 코넷을 완벽하게 연출한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가 즉시 곡을 시작했다. 낡은 손수건으로 마른 눈가를 닦으며 익숙한 슬픈 목소리로 흐느꼈다. 서연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와서 우리랑 밥 한술 뜨자꾸나. 우리 집이 준영에 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다 기울어졌어. 그래도 너처럼 효심 깊은 며느리가 빚도 갚아주고 이 망해가는 집안에 돌봐줘서 다행이지. 곁에 있던 은지가 즉시 어머니의 말에 장단을 맞췄다. 그녀는 나물 그릇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우는 척 흐느끼더니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실은 얼마 전 먼 고을 유생댁에서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없는 집딸이라 무시당할까 걱정돼요. 이불감이며 장롱채비 하는데 엽전이 좀 필요한데 형님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집가서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요.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방금 마신 물을 삼키기조차 힘들었다. 서연은 잠시 손에 든 밥그릇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은지의 옷장에 숨겨진 청국 놀이개, 시아버지의 최고급 청국 연초, 그리고 온천장 뒤편 별당에서 본 값비싼 산모용 강보가 눈앞에 떠오르며 상위에 두부 부침, 짠 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친정에 논 서너 마지기를 팔아 은지 혼수에 보태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지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흡족한 낯빛을 감추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우리 은지가 시집을 잘 가겠구나. 그런데 논을 팔려면 문권이 있어야 할 텐데 예전에 준영이가 맡겨두었다던 우리 집안 문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답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님, 문권함까지 있어야 일이 완전히 정리될 테니 맡아둔 사람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서연이 여전히 어리석은 며느리라 여기며 이 재물을 온전히 손에 넣기 위해 서둘러 준영에게 소식을 전할 인편을 준비했다. 문권을 챙겨야 문서가 완전해진다는 명분이었다. 시아버지 박치성마저 오랜만에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저것이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시댁을 위해 재물을 내놓다니. 서연은 그 웃음을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다소곳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으나 그 속에서는 이미 다음 걸음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짜여 있었다. 그녀는 밥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재물에 눈이 먼 자들은 결국 그 재물이 스스로 놓은 덫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조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준영에게 위험을 알리려 다시 사람을 보냈다. 그는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려 했다. 직접 나서는 대신 평소 안면이 있던 장사꾼 하나를 통해 별당으로 소식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그 길목에 나조를 매복시켜 두었다. 까가보낸 인편은 별당에 닿기도 전에 붙잡혔고 그가 지닌 서신은 오히려 준영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서신을 빼앗긴 장사꾼은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다. 가어른이 급히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다모가 예치를 캐묻고 있으니 몸을 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백은 훗날 조가의 죄를 확정하는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물을 향한 욕심에 눈이 먼 시댁 식구들은 문권을 챙기기 위해 준영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서연이 놓음 믿기에 그들 스스로 걸어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준영이 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이 방을 나섰을 때는 서연은 그가 강물에 삼켜졌다고 믿고 밤새 울었다. 오늘 밤은 눈물 대신 차분하고 냉철한 계산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등불을 낮추고 자신이 바꾸어 놓은 문권함의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에 든 압송 명령과 출두 문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여며두었다. 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골목어기를 바라보며 어둠 속 어딘가에 아버지가 보낸 나졸들이 숨을 죽이고 대기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밤이 지나면
지난 5년의 모든 거짓이 낯각이 벗겨질 것이었다. 서연은 두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모으고 오래도록 그 어둠을 응시했다. 이튿날 밤 준염은 몰래 뒷문으로 들어와 방 안 깊숙이 숨겨둔 문권함을 열었다. 그는 서둘러 문서들을 뒤적이며 챙기려 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서연이 몰래 바꿔둔 관아의 압송 명령과 출두 문서가 들어 있었다. 준영이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굳어지는 순간 밖에서 굵은 나무 대문이 3개 열렸다. 불빛이 어두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육중한 발소리가 집안의 숨죽인 침묵을 단숨에 짓눌렀다. 선두에는 현 포도부장과 나졸들이 섰고 그 곁에는 옛 포도부장이던 이씨 어른이 서연이 모은 증좌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뒤쪽에는 이미 움직임이 묶인 형방 나졸 조가도 함께 끌려와 서 있었다. 조가는 마지막으로 제 죄를 덜어보려는 듯 몸을 비틀며 먼저 소리쳤다. 박치성, 5년 전 네 아들의 죽음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밝혀내었다. 나는 그때 속은 것뿐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여라. 그러나 서연은 차분히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이 그날 사체도 없이 사맘을 확정한 것도 벤사공의 증언이 거짓임을 알고도 넘긴 것도 이미 문서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며느리가 바로 자신들을 옥죄는 단단한 그물이었다는 것을. 준혐을 보는 서연의 눈에는 부부의 정이나 밀려는 한 점도 없었다. 오직 중대한 죄인을 대하는 법, 집행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준영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 말을 들어봐. 다 사정이 있었다. 빚쟁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몰라서 그래. 서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은 5년 동안 저를 방패로 세워두고 도망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서연은 상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매일 가난을 호소하던 시부모와 은지는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5년 동안 죄를 숨겨온 공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고 짧게 끊어 말했다. 5년 동안 저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지아비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갚은 빚은 빚이 아니라 당신들의 배를 불린 밥이었습니다. 이제 그 밥값을 치르실 차례입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준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돈어른, 제 아들을 죽이려는 겁니까? 그녀는 나조를 밀치며 울부짖었다. 서연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 뒤에 있던 나무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닥으로 넘어갔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짓눌렸던 한 여인으로서의 인내, 지난 5년간 억눌렸던 담으로서의 자존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두려움에 질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과 냉철함은 구석에 앉은 은지마저 멀리를 감싸고 떨게 만들 정도였다. 어머님, 조용히 하십시오. 5년 동안 저는 두 분을 시부모로 여기고 섬겨왔으나 두 분은 저를 죄인을 감추어주는 어리석은 며느리로만 여기셨군요. 시아버지 박치성은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 이씨 어른은 그 앞에 서첩을 펼쳤다. 그의 눈은 돌처럼 굳어 박치성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할 위압감을 뿜어냈다. 5년 전 이 죽음 문서에 마지막으로 손도장을 찍은 자가 바로 당신이었다. 사체도 없이 증언도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박치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다. 자식을 위한 일이었다. 아비가 자식을 살리려 한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이 시어른은 그 말을 단칼에 잘랐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찌 며느리의 5년을 그 죄의 방패로 삼았단 말인가. 그것이 진정 아비의 도리인가. 박치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병든 노인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처음부터 함께 꾸며낸 공모자였다. 병든 척 연기하며 며느리의 동정을 조종했던 그가 이제 자신이 손도장을 찍은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졸들은 준영을 오랫줄로 묶어 집 밖으로 끌어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골목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옛 빚쟁이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그들은 5년 동안 이 집안이 빚을 갚지 못한다며 문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던 이들이었다. 그중 하나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늙은이가 우리 앞에선 굶어 죽겠다 울더니 뒤로는 손주 돌비단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냐. 다른 빚쟁이 하나도 거들었다. 내가 지난 겨울 저 집 문간에서 몇 번이나 사정을 봐줬는데 그 사이 아들놈이 멀쩡히 살아서 첩까지 두고 있었다니. 이런 도적 같은 것들을 봤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5년간 연기해온 가난이 만인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흙바닥에 엎어졌고 주변에서는 손가락질과 조소가 끊이지 않았다. 골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서 한때 당당하게 곡을 하며 동정을 자아냈던 여인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가릴 수 없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무너진 등 뒤를 지나쳐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의 침실로 향했다. 옷장을 열어 평상복과 최소한의 개인용품들을 보따리 안에 던져 넣었다. 그러다 이부자리 멀리맡에 놓인 작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붉은 비단으로 감싼 혼서지 함에 손이 닿아 잠시 멈칫했다. 아내는 5년 전 혼례날 준형이 그녀에게 채워주었던 청국비단 놀이개가 들어있었다. 은지의 옷장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청국비단으로 짜인 것이었다. 그녀는 그 놀이개를 들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그 놀이개의 매듭 하나하나가 지난 5년간 자신을 옹감한 거짓의 매듭과 똑같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실 한 가닥에 헛된 넣김일 뿐이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 놀이개를 방구석 폐물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다. 더 이상 미련도 한 방울의 씁쓸함도 남지 않았다. 새날이 밝자 관아 사람들은 박씨집 곳곳에 봉인을 붙이고 문관 장부를 거두어 갔다. 서연은 밤새 정리한 증좌를 하나씩 따로 묶어 아버지에게 넘겼고 아버지는 그것을 현 포도부장에게 올렸다. 그날부터 석 달 동안 관아에서는 준영의 객주 장부와 은지 명예의 전담 문권, 월향의 산파 증언, 조가가 남긴 수결을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5년 동안 가난한 집안으로 보였던 그 기와집의 속살은 조사할수록 더러운 재물과 거짓 문서로 가득 찬 죄의 창고처럼 드러났다. 석 달 후 관아마당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이 열리던 날 관아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5년 전 준영의 부도로 재물을 잃었던 이들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몰려든 이웃들도 한자리에 섞여 있었다. 판관이 자리에 앉자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먼저 조가가 불려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년 전 그날 소인은 박준영에게 은자 백냉을 받고 사체를 찾는 수색을 서둘러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뱃사공의 이름을 빌려 거짓 증언을 꾸민 것도 소인이었습니다. 그 자백이 낭독되자 마당 곳곳에서 낮은 신음과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뒤이어 산파 하나가 불려나와 증언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소인이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분명 박준영이었고 산모는 월향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날 그땡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모두 오셔서 손자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낭독되자 관아마당에는 낮은 탄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판관은 이어서 사건의 증죄를 하나하나 읽어내렸다. 사체 없이 성급하게 작성된 사망 문서가 낭독되자 조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부도 직전 은밀히 빼돌려진 객주의 장부가 펼쳐지자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었다. 월향이 준영의 아이를 낳았음을 확인한 산파의 증언이 이어지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낮게 신음했다. 은지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은 준영의 옛 거래처를 통해 값이 치러진 전담 문건이 공개되자 은지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서둘러 덮었음을 스스로 자백한 조가의 진술이 낭독되자 관아마당은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였다. 방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나직이 속삭였다.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시집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저 혼자 힘으로 증자를 다 캐냈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가나마당 안은 여전히 뜨거운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지만 판관이 준영에게 사기, 문서 위조, 재산 도피죄로 절해고도 종신유배를 선고하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뒤이어 은지 또한 재산은닉 및 죄인 방조 혐의로 10년 유배를 선고받았고 박치성 또한 죽음을 꾸며낸 공모죄로 먼 곳에 위리안치되었다. 판관은 박치성을 향해 특히 엄히 꾸짖었다. 아들의 죽음을 꾸며내는데 아비가 손을 더한 것은 자식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죄이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오랏줄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이는 그저 오라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판관은 그 애원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재물의 흐름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를 내주었다면 그 죄를 피할 수 없다. 조가는 곤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다. 판관은 그를 향해 엄히 꾸짖었다. 관인의 몸으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 죄를 덮어준 것은 도적질을 한 자보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곤장을 맞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준영 부자보다 그를 향한 손가락질이 더 매섭게 쏟아졌다. 관인이 되어 백성을 지켜야 할 자가 재물에 넘어가 진실을 덮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절해고도의 유배지에서 준영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헐렁한 죄인의 옷을 걸친 그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종신유배라는 선고는 가짜 죽음으로 얻으려 했던 자유를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 되었다. 먼 유배지에서는 은지 또한 10년 유배형을 받고 허름한 처소 안에서 뒤늦은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위리안치된 박지성은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아들과 함께 꾸며낸 거짓 죽음이 결국 자신의 진짜 감옥이 되었음을 매일 곱씹었다. 시어머니는 큰 병을 앓은 뒤 마을 어귀의 허름한 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집도 금지옥업 같던 자식들도 모두 잃은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온
가문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잔인한 양심의 형벌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관아의 큰 나무 대문을 나섰다. 무명 저고리 자락이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에 맞춰 가볍게 흩날렸다. 정의를 집행하는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한 다모의 모습이었다. 치열했던 조사와 재판 준비의 긴장감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다모로서의 차분하고 위엄 있으며 당당한 모습만이 남았다. 카나마당에서 만난 나이든 동료 다모 하나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격려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네가 스스로 그 문서들을 다 캐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5년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놔. 곁에 있던 다른 젊은 다모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서연 언니처럼 될 수 있다면 저도 다모의 소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동료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다모라는 소임은 그녀에게 겸손함과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기에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만 이제야 자신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스스로의 삶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는 초라한 모습 앞에서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옛 시어머니였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앙상한 어깨 위로 헝클어져 있었다. 예전에 그리 당당하게 걸치고 다녔던 명주 저고리는 이제 보이지 않았고 낡고 해진 무명옷만이 그녀의 마른 몸을 겨우 감싸고 있었다. 집은 몰수되고 알들과 딸, 지아비 모두 유배를 떠났다. 시어머니는 텅 빈 원망의 눈으로 서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예전처럼 달려들어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지는 못했다. 서연의 위엄과 주변의 나졸들이 그녀의 뒤늦은 반항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서연은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적인 복수심도 불필요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겨 옛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과거의 유령, 자신의 인생을 잠시 스쳐간 낯선 이처럼 가볍게 지나쳤다. 진정의 오래된 사당 앞에 다다르자 서연은 조상들의 위패가 놓인 마루에 올라 무릎을 꿇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5년의 세월을 마음속으로 되짚었다. 죽은 줄 알았던 지아비를 위해 밤마다 흘렸던 눈물, 시부모의 곡소리에 속아 넘어갔던 순진함, 담으로써 스스로 캐낸 진실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거짓을 벗겨낸 오늘까지.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품에서 접어두었던 흰 무명 소복을 조용히 꺼내들었다. 짙은 정 때문에 지난 5년간 그녀의 인생을 옹암했던 바로 그 상징이었다. 그녀는 사당마당 한켠에 마련된 작은 화로 앞에 소복을 내려놓고 조용히 불을 붙였다. 흰 천이 서서히 타올라 검은 재가 되어 흩날렸다. 타오르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으나 그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고요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낸 한 여인의 강인한 부활과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딸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소복의 잔해를 바라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5년 만에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친정마당에 마지막 햇살을 들이우고 있었다. 서연은 마루를 나섰다. 단정하게 여민 저고리가 가늘지만
굳건한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상복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정의를 집행하는 자의 위엄과 정직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 가득 퍼지는 맑은 공기를 느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진정한 평온함과 가벼움이었다. 대문 앞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미 서 있었다. 아버지는 편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외동딸을 기다리고 계셨다. 서연은 단호하게 다가가 아버지의 곁에 섰다. 부녀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하나에 두 세대에 걸친 자부심과 유대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뻥 뚫린 큰 길 위를 지나 인파 속으로 합류했다. 저물어가는 태양이 길 끝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더러운 함정은 완전히 부서졌다. 어두웠던 인생의 한 장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그 자리에는 정의와 자존심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당당하며 찬란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는 이는 이렇게 전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크다. 진실은 한동안 가족이라는 이름과 정교한 연극 뒤에 가려질 수 있으나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법은 끝내 악을 그냥 두지 않는다. 5년간 소복 속에 갇혀있던 한 여인은 마침내 그 흰옷을 스스로 불태워 재로 흩날려 보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은혜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부린 이들은 제 손으로 심은 씨앗을 거두었고 관인의 몸으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 죄를 덮어준 자 또한 스스로 지은 죄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참된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그물이 미치며 스스로 캐내고 스스로 지켜낸 진실이야말로 그 누구도 다시는 흔들 수 없는 가장 굳건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일러주고 있다.